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2024년 공동체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사랑하러 온다면 내 가슴 온통 물빛이겠네. 내 가슴에 잠겨 차마 숨 못 쉬겠네. 내가 너의 호흡이 되어주지. 아멘. 내 입술에 벅찬 숨결이 되어주지. 내가 온다면 사랑아.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기뻐하는 자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애써 일하고 주일을 맞아 흩어진 마음을 모아 당신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사 아버지의 사랑으로 빚어진 친밀한 교제가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마주보는 손길과 눈길 속에 우리의 웃음과 눈물이 더욱더 샘솟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품속에 있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저희에게 보내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온전히 기억하고 소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우리의 삶의 토대가 단단해지고 겸손하고 담대하게 삶을 마주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맑은 하늘을 보면 장난기 가득했던 조카에게 잘 지내느냐고 안부를 묻습니다. 검은 구름 틈으로 쏟아지던 달무리가 비추는 숲길을 산책할 때면 끝내지 못한 밭일로 어두운 밭고랑이 사이로 조그맣게 보이던 엄마 등이 생각납니다. 이른 아침에 만나는 어른들의 뒷모습에서 노년의 엄마 모습이 겹쳐 보이고 아카시아 향기 달큰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김경기 집사님의 잔잔했던 미소가 떠오릅니다. 저물녘 과수원 모퉁이로 사과향기로 허기가 찾아오는 시간이 되면 본드 묻은 그물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간 작은 새가 떠오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주신 지혜로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사는 길을 배웠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을 더 자주 불러내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며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못다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세월호의 꽃같은 아이들이 간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원인 규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유족들의 상처가 치유될 것을 잘 알고 있음에 아직도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침몰의 원인을 밝혀내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인재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성케 하옵소서. 아멘. 세월호 희생뿐이겠습니까? 할로윈 이태원 희생자들과 유족들, 산업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유가족들과 같이 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촛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사랑뿐이겠습니까? 생명을 갖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산과 바다의 생명들이 눈앞의 이익에 노예가 된 사람들로 인해 어이없게 베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산왕산 숲과 재개발 몸살을 앓고 있는 호남 지역의 만경강 생태계가 보존되기를, 나아가 우리와 함께하는 지구의 푸른 숲과 바다가 지켜져 더는 멸종되는 생명이 없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희생된 민간인들과 군인들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이 지역에도 종전의 평화가 찾아오길, 아이들과 노인, 여자들, 힘없는 약자들이 희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친구 되시며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인의 영혼, 또 우리가 함께 추모하고자 하는 영혼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시간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나 추억, 또 사회적 죽음을 모신 이야기 등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 먼저 아무나 먼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살림부에서는 내 주변에 어떤 1년 동안의 일들이 있었을까를 좀 살펴보면서 이번에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그 이태원 참사를 야기한 무능한 정부가 2024년에는 다짜고짜 2,000명 의대 정원이라는 그 카드를 무식하게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선진 의료 시스템을 대한민국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사태를 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 마음을 좀 돌아보고 싶었고요. 전공의 공백 상태가 벌어져서 지금 응급실 이용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사망률은 30% 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사회적 참사나 다를 바 없이 안타깝게 쓰러져 가신 분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합니다. 그리고 올여름 너무나 무더웠죠. 그래서 한반도 상공에서 밤낮 없이 그 뜨거운 열기가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요. 비좁은 그 쪽방촌에서 정말로 에어컨 하나 제대로 설치할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낮보다 더 뜨거운 밤 기온을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쓰러져 가셨고, 그래서 그 쪽방촌에서 힘겹게 더위와 사투를 벌이다가 힘들게 돌아가신 그런 취약계층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의료계가 정상화되고 우리 이웃의 아픔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로 이 나라를 구해 주소서. 이상입니다. 주여
우리 생명석박부는 아까 윤숙 집사님 기도에서도 올리셨는데 김경기 집사를 떠올립니다. 함께 이 앞에서 즐겁게 삼겹살 구워 먹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낡고 굉장히 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또 아는 만큼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함께 웃었고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함을 요즘 와서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민정 집사가 정말 훌륭하게 건강하게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살아가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쿠팡 배달하시는 또는 물류하시는 분들이 벌써 25명 가까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과로로. 사회적으로 크게 지금 이렇게 잘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간에 쿠팡에서는 반복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그 더운데 그리고 정말 개처럼 일하면서 목숨과 그것을 맞바꿨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살림부에서는 같이 홍세아 선생님을 기억했습니다. 홍세아 선생님이 파리에서 돌아오실 때 가장 충격적으로 이렇게 기억에 봤던 게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부자 되세요 앞에 뭔가 다른 말이 있지 않을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이 우리 다시 돌아오는 고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수자, 사회적 약자와 함께할 수 있을까? 끝까지 그 비판적인 사유와 실천을 놓치지 않으셨던 큰 어른으로서 저희가 4월에 송원석 집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면서도 저희가 같이 추모를 했었는데 마지막 말씀이 쓸쓸했지만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싸웠는데 여기밖에 오지 못했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소수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나마 덜 비인간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자는 말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여전히 소수자의 삶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기억하면서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같이 기억하고 추모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멀리 캐나다에서 김종호 집사님께서 추모의 글을 주셨습니다. 홍세아 선생님 추모합니다. 선생님이란 호칭은 자기 옷장에 하나 정도 있을 법한 옷과 같습니다. 내 몸에도 잘 맞고
색깔도 마음에 들고 왠지 계속해서 그것만 입게 되는 그런 옷과 같이 홍세화란 당신을 이토록 잘 표현해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당신은 김대동 같이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달변가도 아니고 유시민같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천재형 뇌생남도 아니지만 거짓을 진짜라고 우겨대는 이 시대에 선생마저 없었다면 고장난 배마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선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가 당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가셨나 봅니다. 선생님은 예수가 그랬듯 낮은 곳으로 임했습니다. 예수는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홍 선생님은 장발장 은행이랑 낮은 곳에서 돌아가신 그 정도 차이가 있지만요. 당신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당연 관용과 사유이겠죠. 사마리아인과 세리와 아이들과 여자들을 품으시는 예수는 선생에게 와서는 똘레란스로 그리고 유대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부족신인 야훼 신앙에 대해 의문을 품는 예수는 고기토로 당신에게 발현되었습니다. 선생이 예수와 만나게 된다면 친한 친구가 되었을 겁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선한 사람은 많지만 예수의 조언을 듣고 근심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홍세화 선생님 말고는 없을 듯합니다. 만일 예수와 홍 선생이 만난다면 얼싸안고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가방끈이 좀 길었다면 아마도 홍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우리 곁에 왔다 간 예수, 홍세화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희 청년부는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아동부 설교로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신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쿠팡 노동자들의 유가족분들께서 낸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나나가 일찍 오려면 민주씨가 아침 대신 먹을 바나나를 주문한다. 아침 일찍 도착하도록. 바나나가 일찍 도착하려면 택시 기사는 새벽에 출발해야 한다. 택배 기사가 새벽에 출발하려면 더 일찍 문을 연 주유소에 가야 한다. 주유소가 일찍 문을 열려면 주유소 직원은 더 일찍 지하철을 타야 한다. 주유소 직원이 더 일찍 지하철을 타려면 철로 정비는 그 전에 끝나야 한다. 철로 정비를 일찍 끝내고 정비사는 새벽밥을 먹는다. 새벽밥을 준비하는 식당 주인은 일찍 일어나 장을 본다. 식당 주인이 새벽장을 볼 수 있도록 생선 가게 주인은 서둘러 생선을 진열한다. 거북아 컴컴한 바다로 나가 잡아온 생선이다.
밤바다를 비추는 빛은 공장 노동자가 밤늦도록 조립한 전구 빛이다. 밤늦도록 불 켜진 전구 공장에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들어온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느라 발전소 직원은 밤에도 퇴근하지 못한다. 아빠의 퇴근이 늦어지는 날, 엄마의 출근도 늦어진다. 새벽같이 출근해야 하는 엄마는 아이를 맡기러 서둘러 어린이집에 간다. 새벽에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두었다. 민주 씨가 전화를 받았다. 내일은 일찍 출근해야 한다. 민주 씨는 아침 대신 먹을 바나나를 주문한다. 아침 일찍 도착하도록. 다음으로는 이제 쿠팡 노동자분들의 그런 과로로 인한 사고로 남겨진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여기 청원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금석입니다. 제 아들 정슬기는 쿠팡에서 1년 2개월 동안 로켓 배송 택배 기사로 일하다가 지난 5월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실세동 심근경색비증 과로사를 당한 겁니다. 슬기의 휴대폰에는 개같이 뛰고 있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가 관리자와의 대화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41살 나이에 가족 곁을 떠나 아내와 4명의 자녀만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첫째는 아빠가 로켓 배송 연료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하는 며느리와 손주들은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음은 이겁니다. 저는 우다경입니다. 제 남편 김명규는 지난 8월 근무 중 쓰러질 당시 저와 멀지 않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일이 너무 버겁다는 말을 하고 자리로 간 지 10여 분 만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쿠팡 프레시백 세척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4인 1조로 하는 작업 라인인데 한 명이 부족해서 건너편 라인의 세척 작업까지 2명분의 일을 떠맡았습니다. 세척 작업은 원래도 힘든 작업으로 손꼽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작업장은 더욱 습하고 무더웠지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정상 투잡으로 주말 야간에 쿠팡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고작 3일 만에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쿠팡은 잊지도 않는 지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픈 우리 아이에게 너무나 자상한 아빠이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남편이 떠나버려 아들은 세상을 잃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미숙입니다. 7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 일하다가 2020년 10월 사망한 장덕준의 엄마입니다. 사망할 당시 아들은 27살에 운동하길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는 평범하고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키 172cm에 몸무게 78kg, 건장했던 아들은 쿠팡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 15kg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덕준이가 음식을 거부한 채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4시간 골프 쳐도 15,000보를 걷는다. 라고 덕준이의 과로사를 부정합니다. 덕준이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쿠팡 노동자들은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연료로 혁신이라는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쿠팡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나 여러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하던 일이 힘들어져서 또는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시급이 조금 높은 심야 시간에 고정으로 일을 하기 위해 또 다른 일을 찾기 전에 잠시 들러간다고 생각하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쿠팡은 사람들의 이런 필요를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맞추기 위한 살인적인 노동 강도, 열악한 노동 환경, 사람을 자르는 것을 클렌징이라고 스스로 명명한 쉬운 해고 방식, 저임금과 같은 것들을 감내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노동자가 죽어나가면 역시나 개인의 탓이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쿠팡에서 일하다가 죽어나간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만을 쫓는 쿠팡 같은 기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겨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쿠팡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청원 내용을 읽었고요. 청원의 취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쿠팡에서 일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쿠팡이 죽음을 부르는 로켓 배송, 이제 새벽 배송으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쿠팡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청원합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만 20명의 노동자가 쿠팡에서 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물류센터 배송기사 가리지 않고 사망자가 발생해왔고 이들 대부분은 사고가 아닌 쓰러져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만 해도 5월에 이제 고 정슬기님과 8월 김명규님을 비롯해 7월에는 경산과 제주, 화성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산의 노동자는 쓰러진 것은 아니지만 쿠팡 경산 퀵플렉스 택배 노동자로 호구에도 배송을 멈추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폭우에 휩쓸렸습니다. 심지어 8월에는 쿠팡 로켓 설치 대리점주가 밀려드는 설치 물량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2억 6,400만 원의 산재보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할증액 1억 3,800만 원으로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 가장 많습니다. 이는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기업이 내는 산재보험료를 할증 또는 할인해주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쿠팡에서 일하다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쿠팡은 매번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지못해 불려나온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홍준용 쿠팡 대표는 새벽 노동에 종사하는 배송직들의 근무 여건이 그렇게 열악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살인적인 로켓 배송의 문제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쿠팡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쿠팡에게 잘못을 제대로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가 쿠팡 노동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청원 링크는 예배 후에 밴드에 공유하겠습니다. 청원이 11월 9일까지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추모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추모 이거를 하다가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병원에 눕기 전에 이제 사진이었는데 이게 이 사진은 저희 엄마 아빠 50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흑백 사진은 결혼 10주년 기념이었어요. 그 이제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하고 전날 짜장면을 먹고 가족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후에 50년 후에 50년
그때는 아빠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그래서 이제 결혼 50주년을 이제 기념하려고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입니다. 저는 아빠를 생각하면 행복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저희 집이 원래 수원이고 엄마 아빠의 그 댁이 다 파주 사람이어서 자유로를 늘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유로를 지날 때면 아빠 잘 계시죠? 이러면서 지나다녀요. 그래서 아빠가 생각이 나거든요. 자유로를 다니면. 그리고 이제 아빠를 생각하면 저희 아빠가 낚시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낚시를 가셨는데 이제 거길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시끄럽게 하면 낚시가 안 된다고 이제 멀리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놀고 있으면 아빠가 이제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해서 던질 때 코 막으라 그러거든요. 코를 이렇게 막으면 왜냐면 낚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던질 때 혹시 이렇게 걸릴까봐 코 막아 그러면 전부 코를 막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마다 이제 담을 칠할 때면은 제가 옆에서 그거 칠해보면 안 되겠냐고 이제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는 늘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빠가 군인이셨는데 공군의 정비사였거든요. 비행기 정비사.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 아빠도 군인이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 군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 이름을 얘기하니까 정말 그분이 아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그 좋은 분이 정말 아빠가 맞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말씀이 좀 없으시고 거의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술을 드시면 이제 말씀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게 아빠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제 그냥 낯선 군인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억한다는 건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식구들이 이제 모이면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벚꽃 피는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빠를 묻으러 갈 때도 벚꽃이 너무 만발해서 아빠가 우리 이렇게 좋으라고 이 시절에 돌아가셨나 보다 이 말을 정말 식구 모두가 아빠를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아빠가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아빠는 어쩌면 가시는 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해마다 이제 그 돌아가신 날 이제 가거든요. 가면 그때도 늘 벚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아빠 좋은 데서 잘 계시죠? 이제 저희 식구들이 최 씨들이 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빠를 보면서 삶이란 어떤 건가 정말 우리가 욕심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거보다는 아빠는 그냥 자기 직업에 충실했고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지만 다른 사람한테 기억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늘 기분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는 그 생신이 음력으로 9월 16일이에요. 근데 8월 15일보다 그때가 달이 더 밝아요. 15일보다 16일이 더 밝거든요. 그래서 9월 16일에 달이 뜰 때마다 저는 아빠를 기억해요. 그 스산한 가을바람을 불 때 보름달을 보면서 아빠 잘 계시죠?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특별히 위대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하거나 막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해서 기록되는 사람보다는 우리 아빠 같은 우리 자식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아빠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요즘 제가 잘 치우지 않고 사는데 정리를 좀 하고 살아요.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나의 뒷모습이 좀 괜찮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빠를 늘 추모하고 달이 들 때마다 늘 자연로를 지날 때마다 아빠랑 갔던 그 추억의 장소를 갈 때마다 아빠를 늘 기억하고 좋은 기억과 그 다음에 저도 그런 좋은 기억을 남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는 아까 나왔는데 갑자기 또 나와서 저는 제 친구이자 아주 멋졌던 제 생명의 은인인 친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썼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추모글을 썼는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딸 고 이윤수 활동가를 기억하며 2024년 9월 29일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앞서서 목소리를 냈던 활동가이자 하나님의 소중한 딸,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던 우리들의 소중한 벗, 고 이윤수 활동가께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남겨진 고 이윤수 활동가의 친구로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볼까 한다. 고 이윤수 활동가님은 트랜스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청년이자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인권 활동가이다. 브런치에 항상 트랜스 인권과 더불어 여성 인권, 더불어 세상의 불평등한 사건들과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글을 쓰곤 하셨다. 그녀는 기독교인이었다.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로 인해 이전 교회에서 억압과 배제를 경험했으며 이후 교회를 옮겼지만 몇몇 무지한 사람들이 고 이윤수 활동가를 괴롭게 했다. 늘 항상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랬던 이윤수 활동가는 이 글을 쓰는 나에게 한때 메시지로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저는 다시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오늘 섬돌 형님교회로 갑니다. 긴장되네요. 이제 교회를 정착하고 싶네요. 상처받고 떠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지쳐서요. 이런 일들은 비단 이윤수 활동가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고민이자 사건들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와 달리 게이, 레즈비언 집단에서도 고 이윤수 활동가는 배제당하기 일쑤였다. 기성교회와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고 이윤수 활동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페이스북 친구로 맺어진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고 이윤수 활동가는 브런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가로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함께 내던 멋진 이웃이자 좋은 친구, 누군가의 딸이었다. 이 글을 쓰는 나에게 있어 고 이윤수 활동가는 오래전부터 불편한 상황들이 있으면 당차게 문제점을 지적하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들이 모두 알다시피 올해 파리올림픽 이후로 대중들의 그런 날카로운 시선과 혐오 섞인 발언들로 그녀는 점점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무지함에 점점 지쳐간 것이다. 점점 힘들고 지쳐가며 홀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이다. 지금 돌이켜 그녀의 페이스북의 글들이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듯해 보였다. 고 이윤수 활동가는 오랜 시간 동안 악플러들과 무지한 기성교회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글을 보면 맞서 싸우는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도와주며 함께 싸우기도 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랄하게 병들었으며 하물며 이 글을 쓰는 나조차 종종 죽음을 생각하곤 한다. 9월 28일 마치 그녀가 모든 것을 정리하듯이 브런치에 남겨질 이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글을 올렸다. 그 글의 일부를 발췌해 같이 나눠보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트랜스젠더를 돌아보고 살핌으로써 외롭게 혼자 두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체화하고 트랜지션하는 과정에서 숱한 고생을 하고
그럼에도 사회에서 끊임없이 존재를 부정당하는 트랜스젠더들은 정신질환에도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쉽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트랜스젠더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별 정체성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만큼은 최대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쓰면 좋다. 내가 이렇게 적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도 있다. 트랜지션을 시작한 이후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소수자였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겐 내가 최초의 트랜스젠더였다. 나를 낯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항상 나를 설명해야 했고 나의 존재를 납득시켜야 했다. 외계인을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무례하게 성희롱적인 질문, 나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말들에 늘 노출되며 혼자 싸워왔다. 페미니즘 관련된 활동을 할 때조차 트랜스 혐오자들을 피해 다니느라 전전긍긍하고 노골적인 혐오를 발견할 시에는 직접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잡은 적도 종종 있다. 물론 트랜스젠더를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 하지만 외롭고 지치고 두려웠던 순간들도 많았기에 나는 감히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9월 29일 그녀는 도하역 선로에 몸을 던졌다. 홀로 외로웠을 그 잔혹한 시간대를 홀로 견뎌내느라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남겨진 우리들은 고 이현수 활동가의 의지를 이어받아 열심히 삶을 살아가며 투쟁해 나갈 것을 결심한다. 그녀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도 이현수 활동가를 따뜻하게 안아줌으로써 편안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고 이현수 활동가를 기억하며 이 글을 마친다. 더 있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올 여름에 대전 답사를, 전 대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전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대전 답사를 하면서 여기가 어디냐면 골령골이라고 하는데요. 골령골. 산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굉장히 아픈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6.25가 나고 전쟁이 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서울이 퇴각되고 대전에서 밀리면서 대전의 4.3 항쟁과 관련된 그리고 고도연맹과 관련된 그리고 여수 반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한 4,000에서 7,000명 가까이 수감돼 있었는데 이승만 정부가 퇴각명령을 내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골령골로 끌고 가서 그에서 그냥 구덩이를 하고 그 현장에서 사살을 해서 묻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거를 제가 대전에서 태어나서 재산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번 답사를 가서 알았어요. 그 구덩이를 이런 식으로 파고 거기다 그냥 다 집어 트럭에서 내려서 그냥 다 끌어내린 다음에 그 현장에서 다 죽음을 맞게 했던 그 숫자가 무려 4,000에서 7,000명 가까이.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제 북군이 밀렸다가 다시금 이제 밀려서 그 북한군들이 들어오니까 그 소식을 알고는 또 북한군들이 있다가 또 다시 퇴각을 할 때 그 충남 일대 대전 일대에 있었던 또 이 방공 인사들 그다음에 경찰들 뭐 이런 사람들을 또 형무소에 다 넣어놨다가 퇴각을 할 때 또 다시 형무소 이게 형무소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안에서도 1,500명 가까이 사람을 현장에서 그냥 생매장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 한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를 냈대요. 꼭두각시 군대 장교들과 함께 미군 장교들은 매일 지프차를 타고 도살장을 감독했다. 여기저기 미국산 빈 담배값들이 놓여 있었다. 땅에 있는 모든 탄약통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애무한 칼빈 탄약통 몇 개를 집어들었는데 총탄들은 모두 한국 애국자에게 발표되었다. 그러니까 이 현장 죽이는 사람은 남한의 경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반공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현장을 지켰던 감시하고 지켰던 사람은 미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사가 나자마자 미국에서 대사관에서 저건 거짓말이다, 흉악한 조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5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비밀문서가 드러났었을 때에 이게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120만에 가까운 사람이 그 6월부터 11월 사이에 집단 학살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국 해외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살 줄 알았는데 결국 이승만을 등에 업은 친일 세력에 의한 잔인한 학살 그리고 복수의 복수를 낳는 일제 강점기 때보다 더한 동족 살해극이 일어났었습니다. 일본도 아닌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아무런 조사 없이 끌려가 현장에서 마치 동물 살처분되듯이 죽음을 맞이했지 아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양민들을 추모합니다. 이 시간에 이지원 집사님 나오셔서 여기 함께 추모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추모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가 하늘을 보내 마른 잎 같이 살아가 이 강산은 펴라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함께 추모를 하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허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주를 좀 해주시면 저부터 시작해서 한 분씩 이 앞에다가 허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요한복음 8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린이 설교는 일단 광고 시간에 중간에 끊어지면 더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 우리 본인들의 삶과 또 유언들을 생각하시면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곁을 떠나가신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기억들을 남겨주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보좌이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 쉽지 않은 주일입니다. 저희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돌아가신 분들, 또 돌아가신 분들이 결코 좋았던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렵고 힘들었던 삶의 시간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 추모 예배 때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용기와 추모의 뜻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다고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추모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각자 추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사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그 억울한 죽음을 놓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나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만의 이야기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으로 또 우리의 이야기로 끄집어내서 함께 추모하고 또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고인들의 삶의 뜻들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회유되면서 회자되면서 그 안에서 다시금 그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또 바로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길이고, 또 그것이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식구들을 위로하는 길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제대로 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함께 공동체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장님들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 늘상 부장님들한테만 맡겨지는 짐 같아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또 각 부서의 정체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추모하고 싶은 삶의 이야기들을 또 정리해서 이렇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모 예배 드리면서 올해 꼭 기억하고 싶은 거 3가지인데,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더 이상 이 땅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묻지마 살인입니다. 더더욱 한국 전쟁을 통해서 살해된 민간인 학살은 사실 남북한에 있었던 모든 민주 세력을 몰살시키는 그런 학살과도 같은 저는 의미였다라고 생각됩니다. 무고한 양민들뿐만 아니라 부정한 권력의 짐이 되는 모든 이 땅의 양심 세력들을
사실은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는 그런 대학살이었습니다.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학살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묻지마 살인입니다. 재판도 없었고 선고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도연맹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을 그냥 현장에서 총살시키게 됩니다. 한국전쟁으로 해서 죽었던 사람이 2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그 중에 4분의 3이 민간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없이 많은 양민들이 학살될 뿐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면 시스템은 10년, 20년 되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20년, 30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고 이러면서 시스템은, 경제는 점점점 계속 회복되어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상처들, 트라우마는 지금까지도 계속돼요.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시간에 잠깐 졸았어요. 저도 피곤했던 모양이죠. 잠깐 졸았어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보셨어요. 그러더니 저 앞에 슬리퍼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내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들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슬리퍼를 들어서 딱 들었더니 그 슬리퍼를 제 기사님이 딱 때리는 거예요. 나무 색깔, 이런 나무 색깔의 슬리퍼였어요. 저는 지금도 그 나무 색깔의 슬리퍼 보면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신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사기도 싫고. 제 주변에는 저런 색깔의 슬리퍼가 없어요. 그때의 그 선생님의 그 행위가 생각이 나요. 어마어마한 분노와 화가 훅 올라와요. 어떻게 사람을, 그때 당시는 사실은 인권이고 뭐가 없었잖아요. 몰랐잖아요. 근데 크면 클수록 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때 그 기억이 더 분노스럽게 저를 막 뒤집어놔요. 어떻게 사람 잠깐 졸았다. 근데요, 그렇게 슬리퍼로 따기 한 대 맞는 것도 평생을 가는데, 사랑하는 부모를 전쟁터에서 잃고 자기가 자기 친구 전우들을 그것도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특별히 누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형장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흔을 남기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는 저는 승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자.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요, 지금까지도 많은 어르신들, 그래서 방송만 나오면 무조건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자꾸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정치적이라고 해도, 정치적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어린 아이가 칼 들고 노는 거랑 똑같고, 휘발유를 잔뜩 뿌려놓고 라이터를 갖고 노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떠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추모하는 분들은 서로 다르지만 저마다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 어떤 사람들은 소중한 기억을 주고 아름다운 기억들을 주고 따뜻한 기억을 줍니다. 김경기 집사님, 저는 김경기 집사님한테도 고맙지만 김경기 집사님 아팠을 때 함께 여행을 다녀줬던 남순교회 회원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거의 코로나 시절에 움직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꼭 여행을 챙겨주셨어요. 그게 김경기 집사님 남은 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에요.
물론 다른 행복한 시절도 있었지만 그 선물을 주셨던 남성교회 회원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두고두고 감사드려요. 이렇게 좋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우리 양숙 집사님 아버님에 대한 기억들. 홍세아 선생님 우리 사회에 던져졌던 관용, 장발장례,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해갖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을 최소한 경제적인 게 또 다른 인권 침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경제적인 약자로 인한 여기 보면 소득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장발장 은행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본 사람의 글을 보면요.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30대 남성 A씨는 2달 동안 고기 한 점을 먹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2달 동안 굶주리다시피 한 A씨는 17kg이나 빠졌다. 그러다가 죽겠다 싶기도 했고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마트에서 통조림을 훔쳤다. 범죄인지 알았지만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람이 벌금 300만 원을 후원을 받아서 형을 살지 않게 된 거예요. 생계형 범죄로 인해서 옥에 갇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는 그런 일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다가 떠나가셨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죽음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택배 노동자들. 토끼 같은 내 아들, 딸이 그 노동의 현장에 가서 그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돌연사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 일이 아니거든요. 세월의 참사, 이현숙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이 참사와 같은 그런 일들, 억울한 죽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기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억울한 세상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 안에 회복이고 치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감리교회에서 퀴어 신앙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퀴어 신앙을 이야기하는 교회나 목회자나 그런 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감리교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단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단이에요. 퀴어 신앙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게 이단이죠. 네. 소수자의 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힘들고 어려움을 타고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파시즘이고 전체주의입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걸 이용해서 누군가의 그 소수자를 악마화시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과 분노를 다 그 소수자를 향해서 몰빵시키는 게 이 전체주의고 파시즘입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은 세계대전을 부추겼고 그 틈을 타서 성장한 것이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교회들은 나치를 지지하거나 침묵했어요. 그 당시는 침묵조차도 나치를 키우고 지지하는. 그리고 그 나치는 혐오와 광기의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학살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런 만행이 저질러지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시대가 위기를 만나면 적재자들을 만들어서 혐오하고 죽이는 광기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근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더 돌보고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해야 되는데, 그죠? 당연히 그래야죠.
이란 대열에 들어선 감리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히틀러의 나치 시대처럼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걷는 감리교회를 키우는 동주자거나 우리 역시 죽음의 길을 걷는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때가 그렇지는 않지만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것이 곧 죽음으로 향하는 길인, 그리고 살기를 탐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삶의 근본을 향해서 뚝심 있게 걸어가는 것이 곧 사는 길일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생애에 그런 순간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추모하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한마디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야, 건너보니 별거 없더라.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동안 어떻게 존재했느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멋지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 살아야 하는 삶 자유롭게 누리고 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늘의 평화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조용히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그리고 오늘 추모하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침묵하시겠습니다.